자, 이제 어느 쪽 보느냐면 126쪽입니다. 126쪽은 요약집 74쪽부터 있어요. 용도, 지역, 지구제 관계되는 건데 여기서부터 공법 문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공법 문제가 많은데 어느 정도만 좀 다루겠습니다. 이거는 요약집 74쪽인데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19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되어 있죠. 틀린 것을 골라라. 1번 또 용도 지역 지구제 가는 겁니다. 19번이죠. 토지용이 수반되는 부의 배설을 제거 감소시킬 목적입니다. 2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3 2종 일반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이게 틀린 거죠.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가 용도지역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용도지역은 뭐죠? 용도지역은 도간농자. 용도지역은 모르지 몰라는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공법에 말하는 용도지역은 중복 안 되는 거는 네 가지가 있잖아요. 도관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도시지역은 다시 어떻게 했죠? 주상공농,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주거지역은 다시 뭐죠? 전일준,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준주거 다 외워야 됩니다. 중개사 하시는 분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다 알고 있는 어디에 속하고 나중에 시도조례 용도를 급별로 다 외우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좀 헷갈리는 게 뭐냐, 여기 지금 다루는 게 헷갈리는 내용이 뭐냐면 이게 좀 헷갈려요.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외웠어요. 어떻게 외웠냐면 양, 일편 단심. 전량만 일편 단심하면 돼. 전량하고 다른 사람은 일편 단심 안 해도 돼요. 많은 남자 만나면 되는 거라. 전시나 여자분에 없네. 다 아무 데나 만나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전량만 일편 단심하면 돼. 전량은 안 돼. 절대로. 전량 일편 이렇게 하면 돼. 단심. 그러면 전양완 일은 편리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봅니다. 이거 보시면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편리한 해야 되지 양호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틀린 겁니다. 이 대서를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쌤에 따라 외우는 방법이 다 우리 공부시험 어떻게 외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쌤마다 외우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렇게 외웠었는데 3번 사적 시장이 외부외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서 채택되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용도지역은 하나의 대지역, 중복 대지역은 될 수 없지만 용도지구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국회법이라고 그러죠. 국회법상 토지의 이용 사항 등을 고려해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이게 도관농자 이렇게 용도지역을 구분합니다. 다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국회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21번 볼게요. 21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이거 전부 다 우리 시험에 한 번씩 나왔던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런 내용을 좀 자주 다루는데 지금 공법 내용이잖아요.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에 10년 또는 20년 나올 얘기 나오는 거예요. 1년에 하나 나온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제어를 실시한다. 2번은 왜 틀렸느냐? 오른쪽에 보시면 대상적 일부에 대하여 일부에 대해 지정하는 게 뭐죠?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럼 도시군 기본 계획은 종합적인 계획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공부를 다 배우고 있더래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도. 2번. 3번 토지 선매제도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지역에 투기가 성행하잖아요. 그러면 토지의 허가구를 시도지사가 지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안동에 너무 토기지거리가 너무 치가가 막 투기거리가 많아. 그러면 우리 안동에 도지사, 경북지사가 여기를 토지거리 허가구를 지정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토지거리 못하는 게 아니에요. 토지를 사고 팔 때 뭐 해야 돼요? 허가를 받아요. 허가가 받을 때는 시, 군, 구청장, 그러니까 안동시장한테 허가를 받고 토지거래 매매를 합니다. 그때는 나는 이 토지를 매입해서 투기 목적이 아니라 농사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허가를 받고 토지를 매입했어요. 나는 이 토지에도 뭐 해야 돼요? 농사 지어야 되잖아. 만약에 이게 투기 목적이다 하면 허가 내주겠냐고.
안 내주지. 그렇잖아요. 안 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시도지사 이 시공청에 보고 적절할 때 허가를 해주겠죠. 그러면 내가 농사를 짓겠다 그러면 안 내줄 이유가 없잖아. 그죠? 농지인데. 그죠? 농지인데 보존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물질 그러면 허가 안 해주겠죠. 근데 농지인데 농사 짓겠다 그러면 당연히 허가 내주지 않을까? 허가를 내줬어. 그럼 나는 이 토지에도 뭐 해야 돼요? 농사 지어야 되는데 3년이고 5년이고 가만히 농사 지고 처박아 놓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가만히 냅두고 있어요. 의도가 뭐죠 이거? 의도가 뭐야? 농사 짓는다 그랬잖아. 한시급하게. 그런데 1차 과징금을 때려요. 왜? 목적대로 안 하니까 과징금 때립니다. 과징금 맞아도 가만 냅둬. 이놈의 의도는 불순하지 않나요? 목적이 둘이 목적인 거죠. 당연한 거 아닌가? 아직도 눈치를 못 채고 짜장말이고 이거 눈치 채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부에서 야, 이 토지 어디에 팔아. 강제는 아니지만 어디에 팔아. 안 그러면 과징금 때릴 거야. 더 심하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토지를 공익 용도 또는 공공 쪽에 먼저 매매하도록 만들어줘요. 그걸 토지 선매 제도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강제로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셨죠? 끝까지 버티기면 못해. 대신에 과징금을 시기 맞아. 그래서 안 됩니다. 네 번째 건 뭐냐면 미개발 토지를 기반시를 갖추어서 이와 같은 토지로 전환하는 걸 개발이라 그래요. 정확하게는 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개발이나 환지에 관한 내용이고요. 5번도 주의해야 됩니다. 개발 이후 환수제는 끝에 물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틀렸습니다.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이거 법령에 나오는 외워놔야 됩니다. 개발 이후 환수제는 정상지가 상승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개발이로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걸 물가 상승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시험에 나왔던 질문들이에요. 자, 보도록 하시고.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공법 내용이 많으니까 넘어갑니다. 129쪽에 24, 25 두 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뭐 왼쪽하고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 참고들 보시면 다시 말하지만 공법 내용에 관계되는 문제는 글을 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너무 깊이 공부하지 말고 해설 보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24번입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되어 있는데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의 무질서 확산을 막고 주변 환경을 보존하고 도시의 건전한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2번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토지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에는 해설 잘못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1, 2번이 바뀌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정비사업 중에서 이렇게 초과를 환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한 법률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 틀렸죠? 계약 체결일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꼭 기억해놔야 됩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5번 도시계획구역 안에 택지에 대해서 가구당 소유 한도를 초과하는 택지에 대해서는 초과 소유 부담금을 부과드리고 없어졌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택지 소유상한제는 우리나라에서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 25번이에요. 이게 작년에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어렵습니다. 시험장에서 나오면 풀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볼게요. 1번 분양가 상한제와 택지 소유 상한제는 현재 시행된다. 틀렸죠? 택지 소유 상한제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2번 토지 비축 은행 제도는 직접이다 간접이다. 직접이죠. 정부의 직접 개입입니다. 자, 간접 개입 아까 따라 했잖아요.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 아까 따라 했잖아요. 2번 틀렸습니다. 간접이 아니고 직접입니다. 4번 주택시장에서 BIR은 개인의 주택 지분율을 나타내면 그 값이 클수록 좋다. 자, 모든 게 작은데 10cm만 크면 좋다 그랬죠? 그러면 1번, 2번, 4번은 다 틀렸죠. 정답은 3번, 5번인데 이게 이 둘 다 우리 교재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걸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개론에서 8문제를 안 푼다 그랬죠. 계산 문제 4개, 이론 문제 4개. 정확하게는 5개에서 8개를 안 푸는 거예요. 대대 8개를 안 푸는데 이론 문제 4개 중에 이런 게 들어있어요. 지금 찍었는데 맞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느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까지 마치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까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듯이 개론은 만점이 80점이에요. 그래서 가끔 모의고사 보면 85점 나오는 재수 없는 인간들이 있어요. 아우 짜증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목표치를 초과하는 정말 재수 없는 인간이에요. 이런까지 풀고 가는 그런 재수 없는 인간, 우리도 열심히 해서 재수 없는 인간이 되어봐야 될 텐데 우리가 너무 인간미가 넘쳐 우리 주위와 점수를 딱 맞춰가지고 친구 옆에 딱 맞춰서 못하고 있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비인간적이고 그 다음에 친구관계 단절이 돼. 이런 거보다 월등히 높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렇게 푸는 재수 없는 인간이 돼도 괜찮은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너무 어렵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5번은 이건 찍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은 개발 부담금 제도가 재건축 부담금도 먼저 도입됐다. 이거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그래서 어떻게 알겠냐고 이걸 틀리라고 된 거잖아요. 가끔 이런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실명제의 근거는 부동산 실권리 명예에 관한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등기법이 아닙니다. 아시죠? 등기법은 아주 오래전에 있던 법이에요. 아주 오래전 부동산 등기법 아주 오래 있는 것들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명제는 부동산 실권리 아까 부동산 실명제, 금융실명제 나왔잖아요. 그때 만들어진 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5번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실명제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 주택 정책이 나옵니다. 주택 정책에 대해서 예전에 쭉 정리해 드렸는데 몇 가지 다시 중요한 거 다루어 갈게요. 첫째 뭐냐? 첫째 임대 정책인데 임대료 규제 정책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임대료 규제 가격을 통제하죠.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쓸라구나 벌써. 직접입니다. 비몽사몽이 되죠. 정신 차리시고 직접 개입입니다. 그런데 가격을 통제하는 방법 두 개 있다 그렇죠. 높게, 낮게. 그런데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재고 가격 통제, 재고 가격제라고 말해요. 정부가 이걸 얼마에 받아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시장 경제잖아요. 북한은 아니고 아니 내가 내 맘대로 팔겠다는 정부가 왜 간섭해?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얼마에 파는 내 맘인데 얼마에 사는 내 맘인데 이게 정부가 볼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요. 요거는 얼마 밑으로 하더라. 요거는 얼마 이상 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 같은 건 최저임금이잖아요. 그런데 임대료는 재고 가격을 통제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목선일까요? 이것만 보면 가슴이 뛴다는 사람이 있던데 가슴이 콩닥콩닥 한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거 뭐죠? 공급이죠. 이렇게 해서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이 만나는 지점이 우리 균형 가격이죠. 이 균형 가격이 5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정부의 아무 간섭이 없으면 임차인은 50만 원을 주고 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게 됩니다. 가격을 통제하는데 재고 가격을 얼마로 통제해요? 70만 원으로 통제해요. 그래서 정부가 70만 원 밑으로 하라 이렇게 규제합니다. 이때 재고 가격은 7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30만 원 밑으로 하라 이렇게 규제합니다. 이때 재고 가격이 얼마죠? 30만 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재고 가격을 통제하는 거지 얼마에 받아라는 게고 70만 원 밑으로 받으면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30만 원 밑으로 받으면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 가격을 통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느냐? 자, 70만 원은 시장 가격보다 높죠. 시장 가격보다 높게 규제해요. 그러면 70만 원 받아도 되고 60 받아도 되고 50 받아도 되고 40 받아도 되죠. 그런데 얼마에 그래야 되겠죠? 50에. 왜? 이게 뭐니까? 시장 가격이니까. 원래 아무 간섭이 없을 때 50만 원을 주고 받는다니까. 근데 70만 원 밑으로 받으니까 집주인은 70만 원 받고 싶지. 줄 놈이 없다. 아시죠? 그래서 50만 원 그래야 되니까 이때 어떻게 되죠? 아무 일이 없다.
요렇게 아니고 여기에 된다면 요게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0만원 밑으로 받죠.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규제했죠. 그러면 30만원 밑으로 받아도 되지만 시장 임대료 가장 가까운 30만원에 거래가 되겠죠. 그러면 이건 50만원의 시장 가격인데 실제로는 30만원 거래에서 효과가 있어요. 여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 먼저 단기적으로는 항상 수요 입장입니다. 수요 입장에서는 아싸가 우리 수요가 증가합니다. 근데 수요자들의 혜택을 보니까 50만원 내던 집세 얼마 내면 되죠? 30만원. 아싸가 우리 이거 지금 요걸 기하성합니다. 자 장기적으로 장기는 누구 입장이죠? 공급입니다. 공급 여러분이 건물주인, 집주인이에요. 집주인인데 50만원 받으면 적지 않은데 서울에 원룸을 하나 샀어. 내가 빚을 까득 해가지고. 그래서 임대로 50만원씩 받아가지고 아시겠죠? 50만원 받아가지고 만약에 세금 내고 이자 내면 조금 남아. 그런데 정부가 이걸 30만원 밑으로 받아요. 나는 돈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공급이 감소하게 자, 이렇게 시장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수요 증가다 하면은 공급 증가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외워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시험 문제는 교묘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임대를 규제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장기적으로 공급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부드럽게 나와요. 공부에 약한 나는 이게 틀린 줄 몰라. 그거 뜨뜻하고 있는 거야. 이걸 못 외우면 결국 답을 못 찾아요. 그래도 외워야 됩니다.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현상을 초래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주택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되죠? 증가하죠. 그런데 공급량이 줄어버려요. 그럼 주택이 부족해지겠죠. 사람들은 집을 원하는데 집이 점점 줄어든다. 자 이렇게 되는 이 주택이 부족해지는 문상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 공급이 수요가 많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초과 수요라고 합니다. 초과 수요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 주택 부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은 말입니다. 집이 부족해집니다. 왜? 공급이 감소. 왜 공급이 감소할까요? 자 시장에는 몇 명 있죠? 2명. 누가? 수요자와 공급자. 수요자는 불만이 없어. 공급자가 불만이야. 내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서울 중심부에 원룸을 하나 샀는데 이거 안정적으로 시세마다 생활에 몰랐고 그랬더니 정부가 요따오 정책을 제대로버리네. 그러니까 내가 수익이 확 줄었네. 그래서 내가 애원룸이 한 25년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5년 지나면 원룸을 걸고 새로운 원룸을 지으려고 그랬다? 근데 5년 지났어. 그러면 정부가 요따오 정책을 펼쳤네? 내가 다시 원룸을 지어요? 아니면 여기다 걸고 주차 빌딩을 집어넣어요? 왜? 돈이 안 되니까. 그러면 주택이 점점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정부가 가격을 통제해서 혜택을 주려고 했는데 집이 점점 줄어들면서 집 구하기가 어려워지겠네. 아시겠죠? 그런 문제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저소득자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은 실패입니다. 정부는 임대료를 규제하려면 다른 걸 같이 해야 돼. 어떻게 하냐?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하면서 이 사람들이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정부가 공급을 하면서 아니겠죠? 아니면 요사 혜택을 줘. 이렇게 같이 하지 않고 이 규제만 때려버리면 이게 실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규제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 대표적인 게 지금 가격 통제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알바 시급 같은 이런 거 우리 안동에도 편의점에 알바 시급이 최대 10,000원인가 줘야 되죠? 9,000원인가? 10,000원 주나요? 안 봐도 뻔합니다. 못 줘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알바 하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이 그래요. 알바 특정대로 못 준다. 신고하지 마라. 그럼 7,000원 줄게. 대신에 월급 꼬박꼬박 줄게. 이렇게 꼬아서 계약서하고 씁니다. 아마 그럴걸? 안 물어봤구나. 자녀에게 관심이 없구나.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딱 되게 돼 있어요. 왜? 왜 할아버지가 와도 수익을 올릴 방법이 있거든.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하는 편에서 그렇게 해요. 7,000원 줘. 신고하면 할 수 없어. 그런데 대부분 안 해요. 왜? 그래도 지방애들은 착하거든. 서울은 10,000원 줘도 돼. 왜? 매출이 높으니까. 지방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 수익 구조가 안 돼요. 자, 알바 시급 계산해 볼까요? 자, 30일
편의점 24시간 곱하기 만원 계산하잖아요. 이게 한 6,700이 나와요. 편의점 6,700이 안 남는데 500 남는데 알바 시간면 뭐 어떻게 줄 거야? 줍니다.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문제가 나타나느냐? 이중 가격의 문제가 나타나요. 이중 가격이 뭐냐? 법적으로는 이게 30만 원대 있는데 실제로 가면 관리비가 15만 원 있어요. 관리비 15만 원. 그래서 50만 원하고 조금밖에 차이 안 나. 왜? 관리비를 이발로 하거든. 아시겠죠? 이런 경우 그래서 이중 가격. 이건 알바 시급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런데 현실은 요래요. 그런 것들이 암시장 이중가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임대료 규제라는 특징이다. 이걸 여러분 암기해 놓으셔야 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 관계되는 게 아까 요약집 어디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었죠. 79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26, 27, 28 너무 많아. 그래서 28번만 보고 넘어갑니다. 28번. 틀린 것은 어디가 있죠? 1번 임대로 상한제를 실시하면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 맞죠? 2번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통제하면 주거이동이 저하된다. 이사갈 집이 없으니까 이사갈 데가 없어요. 3번 임대료 규제 시 단기에 비해 장기에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할 수 있다. 자, 외워야 됩니다. 요약집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초과 수요 즉 주택 부족은 요 초과 수요 주택 부족은 장기일수록 더 심하고 탄력적일수록 더 심합니다. 아시겠죠? 초과 수요는 장기일수록 더 심해지고 그 다음에 탄력적 수요나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더 심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4번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규제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요거 줄어들기 때문에 규제가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죠. 즉 공급량이 그대로 있어야 효과가 발휘가 될 건데 공급량이 줄어버리니까 효과가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집이 부족하니까 이게 오히려 집이 부족하니까 집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억지로 눌러놓은 거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중하게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5번 정부가 임대료를 시장 가격보다 높게 설정하면 어쩌고 된다. 자, 높게 설정하면 무슨 일이? 아무 일이 없다. 그리고 이거는 낮게 설정할 때 이런 일이 나타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낮게 설정할 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왼쪽은 여러분 열심히 풀도록 하고 저랑 같이 29번 계산 문제를 풀 거예요. 얘는 이렇게 계산 문제로 시험 잘 나옵니다. 전부 다 계산 문제는 전부 다 기출에 나왔던 문제를 약간 수정해 내온 겁니다. 29번 보도록 할게요. 계산 문제 안 푼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쉬워요. 29번 볼게요. 임대 아파트의 수요함수 QD는 1400-1입니다. 수요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QS는 200+4입니다. 이렇게 요게 수요 얘가 공급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아파트 임대료를 150만 원으로 규제할 때 P 가격을 아파트 가격이죠. P 가격을 150만 원으로 규제할 때와 요렇게 규제할 때와 P 가격을 300으로 규제할 때 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고민하지 말고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하세요. 고민하지 말고 자 무슨 말이냐 P 가격 150 P 대신에 150을 넣어서 계산하세요. 그냥 암산합시다. 자 150 넣습니다. 2하고 150 곱하면 얼마죠? 300인가요? 300 1400 300 빼면 얼마죠? 1000 셈뺄 암산하는데 문자단 말이야. 이걸 암산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 수요니까 수요량이 1100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도 계산합니다. 150을 넣습니다. 여기다 150 넣어서 4 곱하기 150 하면 얼마죠? 600. 200 가면 800. 공급량이 800입니다. 자, 볼게요. 수요가 커요? 공급이 커요? 수요가 크죠? 수요가 큰 걸 우리 뭐라고 말하죠? 초과 수요라고 말하죠. 수요가 얼마만큼 커요? 300입니다. 초과 수요 300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계산할게요. 자, P 대신 300 넣습니다. 2 곱하기 300 하면 얼마죠? 600. 1400에서 600 뺍니다.
800 되나요? 이게 수요량이죠. 수요량이 800입니다. 자, 300을 여기다 대입합니다. 4 곱하기 300 얼마죠? 1200. 200 따면 1400. 공급량이죠? 공급량은 1400입니다. 자, 이거 빼니까 수요가 커요? 공급이 커요? 공급이 크죠? 이거는 초과 공급입니다. 초급 얼마 될까요? 600 되는데, 자,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개념이냐면, 주의할 거는, 요 놈일 때는 요걸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왜? 요거는 초과 수요라는 거는 요렇게 될 거예요. 요렇게 낮게 그려서 요렇게 나온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초과 공급이라는 거는 요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높게 그자면 초과 공급이 아니라 아무 일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초과 공급이 나오잖아요. 그럼 초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아무 일이 없다. 요거는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 정답은 이렇게 유자면 초과 수요 300. 이렇게 유자면은 어떻게 된다? 아무 일이 없다. 자, 그럼 답은 몇 번? 2번이에요. 요것만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조금만 주의할 게 어떤 거냐면, 수요가 크면 초과 수요하면 돼. 그건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과 공급은 존재하지 않아요. 초과 공급 나온다라는 거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요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즉, 이 문제에서 1번과 4번은 절대로 답이 될 수 없어요. 왜? 초과 공급이니까. 이 바닥에서 여기서 초과 공급은 아예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아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29번 정답은 2번. 계산 문제라고 포기한다. 제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132쪽에 30번, 31번 전부 다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자, 먼저 30번도 힌트를 드릴게요. 30번에 시장 임대료 얼마나 그랬죠? 10,000원이죠. 1번, 2번, 3번은 10,000원보다 커요? 작아요? 작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5번은 10,000원보다 작아요? 커요? 크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긴다? 아무 일이 없다. 아무 일이 없다라는 건 뭐냐? 이거 시장 임대료 많은 거래할 때하고 똑같다 이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5번 15,000 설정하면 임대료를 10,000원으로 결정되는데 이거 맞는 거죠? 정답은 4번이래요. 높게 규제했는데 공급이 감소한다? 에이, 그런 거 없다니까. 아무 일 없다니까.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1번을 저랑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이거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걸 치우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31번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라는 이야기인데, 자, 31번 계산 문제를 또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느 도시에 임대대 단기 공급 Q는 100이다. 요거는 단기예요. 그런데 장기 공급, 이건 장기입니다. 장기 공급 Q는 2P-100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수요함수 Q입니다. 여기가 수요입니다. 수요는 200-P입니다. 이때 정부가 임대주택을 호당 임대료를 90만원으로 규제합니다. 그러면 P 가격이 전부 다 90입니다. P 가격에 90을 넣고 계산합니다. 전부 다. 알겠죠? 자, 그러면 90 넣어서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공급량이 나오겠죠. 수요랑 공급량. 요 계산합니다. 2 곱하기 90. 180이죠. 100배면 얼마죠? 80 나오나요? 양이 80 나왔죠? Q 양이 80입니다. 공급량이. 여러분도 200에서 90을 뺍니다. 얼마죠? 110이죠. 양이 110입니다. 수요랑 공급량인데요. 어떻게 문제를 푸시면 되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수요, 공급, 단기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수요가 커요? 공급이 커요? 수요가 지금 얼마죠? 110이죠. 공급은 100이잖아요. 그럼 수요가 크죠? 얼마만큼? 10만큼.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초과 수요 10일.
자, 이제 장기는 뭐냐? 이렇게 비교합니다. 이렇게 장기는 공급량이 80, 수요가 110. 공급이 커요, 수요가 커요? 수요가 크죠? 초과 수요 얼마만큼 크죠? 30만큼. 단기적으로 초과 수요가 10, 장기적으로는 30. 찾으면 답입니다. 앞에 문제하고 똑같죠? 똑같은 거죠, 앞에. 그러니까 대입해가지고 수요 공급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수요가 크니까 초과 수요 얼마만큼? 그거예요. 단기, 장기 두 개 계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정답은 몇 번이냐? 2번입니다. 이렇게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결론. 계산 문제인데 계산 문제도 이 부분을 좀만 이해하면 저 계산 문제가 쉬워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임대료 규제를 했는데 이제 이거는 주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약집에도 있는 겁니다. 임대료 보조 정책. 임대료를 보조합니다. 보조금은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간접입니다. 정부의 간접인데, 자, 이거 좀 달라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요거하고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된 구조가 달라지는 이유가, 자, 시장 임대료를 5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여기는 한 둥둥을 가지고 30만 원을 주고받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50만 원을 집주인이 다 받아요. 50만 원 다 받습니다. 이 중에 30만 원은 세입자한테 받고 20만 원은 보조금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달라지느냐? 단기적으로 수요 입장에서 똑같습니다. 수요 증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세입자는 30만 원, 여기도 세입자는 30만 원 똑같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공급이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느냐 하면은 여기는 시장 임대료 50만 원인데 집주인 얼마 받았죠? 30만 원. 그러니까 공급이 감소했잖아요. 여기는 시장 임대료 50만 원인데 집주인 50만 원 다 받아요. 30만 원 누구한테? 세입자한테. 20만 원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습니다. 50만 원 다 받았죠? 그러니까 불만이 없겠네? 집시에 50만 원 다 받은 집가 무슨 불만이 있어? 없어요. 그래서 공급이 증가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 있느냐? 왼쪽까지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이게 증가가 되는지. 공급자 불만이 없으니까 그래요. 여기는 공급자 불만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둘을 비교할 때 이렇게 공급 가지고 문제를 틀리게 잘 냅니다. 왜? 이 둘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으니까. 자, 여기는 가격을 통제하니까 가격 변화가 없는데 여기는 정부가 가격 통제를 안 하잖아요. 가격 변화가 있습니다. 수요 증가는 위 가격이 올라가죠. 50만 원의 집세가 올라가요. 52만 원으로. 그러면 집주인이 이득입니다. 이때는 임대인, 집주인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장기적으로 주택량이 늘어납니다. 공급자가 어떻게 되죠? 아래 위.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하락합니다. 50만 원인 게 48만 원 떨어집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2만 원 더 안 줘도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 집세 떨어진 만큼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 혜택이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정책은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다양한 LH라든지 아니면 지방정부에서도 다양하게 임대료 보조 정책을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료 보조책을 실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공에 꾸준히 있는데 임대료를 보조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즉 공급자에게 보조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에게, 소비자에게 보조할 수도 있어요. 자,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결혼하기 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전에 혼자 외로이 자취를 하고 있어요. 결혼 전에. 그럴 때 내가 형편이 안 되니까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런 가정을 생각하면 내 입장에서는 내인데 보조금을 주면 내가 안동에 있는 집을 돌아다니면서 내 원하는 집을 고르면 되겠죠. 즉 선택의 자유가 보장이 되죠. 그런데 정부에서 만약에 행복주택을 지었어요.
나는 거기에 들어가야 보조 혜택이 있겠죠. 그럼 나는 공급자에게 보조하면은 나는 이 자유가 없어지겠죠. 그 차이가 있다. 자, 문제를 보면서 보도록 하죠. 오른쪽에 33번입니다. 33번은 얘 둘을 같이 문제를 내고 있고 이렇게 시험 문제 잘 냅니다. 틀린 것을 골라라. 1번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자 보조금을 지급 안 합니다. 나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 안 하면 실질 소득 양성에 도움이 되겠죠.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2번 임대료 상한을 이거는 요겁니다. 규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이하면 초과 수요가 나타나죠. 그걸 수요 과잉이래. 아이고 이뻐. 같은 말입니다. 개론을 이뤄줄 수도 있지만 이런 표현은 같은 표현입니다. 수요 크다 이걸 수요 과잉 또는 초과 수요라고 말합니다. 3번 임대료 보조 정책은 요거죠. 보조 정책은 임대대 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다. 틀렸죠. 이렇게 교묘하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물어보고 찾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아야 요때 낮아야 효과 있죠. 낮아야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5번 임대료 규제란 주택 임대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얼마보다 너 낮게 받아라 이렇게 규제하는 게 임대료 규제 정책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뜬금없이 분양가 상한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임대료도 규제할 수 있지만 분양가도 규제할 수 있어요. 이것도 요약집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 뭐라 하냐면은 분양가 규제. 이걸 보통 공법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임대료를 규제하냐 분양가를 규제하냐 거의 비슷합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임대료 규제할 때 수요 증가 공급 감소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기도 어떻게 나타나느냐 수요 증가 그리고 공급 감소로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중 가격이 나타나죠. 여기도 전매 차익이 나타납니다. 전매 차익이 이중 가격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지역에 시세보다 낮게 내가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혜택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분양가 규제가 어떤 개념이냐면 이 지역이 집세가 자꾸 올라가요. 분양가가 예를 들어 평당 5천만 원. 그러면 내가 20평짜리 집을 사도 10억이죠. 너무 세다. 그래서 정부가 이 지역에 분양가를 2천만 원 넘나왔나요? 3천만 원 밑으로 분양해라 라고 분양가를 규제합니다. 그러면 요 동네 수요가 증가하겠죠? 분양만 받으면 떼도 멀잖아. 그래서 이 지역에 투기 수요가 증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몰려듭니다. 왜? 분양만 받으면 로또예요.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 볼게요. 이제 세입자 아닌 건설사 입장에서는 집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짓겠죠. 왜?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신규 공급이 감소합니다. 왜 신규 공급이 감소하느냐? 분양가를 규제하는 거니까 모든 주택의 가격을 통제할 수는 없어요. 정부는 뭐냐? 분양주택만 공급, 즉 신규만 공급하고 규제하거든. 여기만 분양가를 규제하는 거예요. 모든 주택의 가격을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요. 자 볼게요. 이 동네 수요는 몰려듭니다. 신규 공급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재고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이게 문제가 되겠죠. 공급은 없고 기존 주택이 올라가다 보니까 집을 구하는 사람들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 정부가 이 정책을 실시할 때는 다른 정책을 같이 실시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혜택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공급을 하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자면 효과가 반감이 돼요. 여하튼 34번에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틀린 것은 1번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목적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번 신규 주택의 공급 증가와 질적 말이 안 되죠. 신규 주택의 뭐라고 되어 있죠 지금?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분양가가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이 지역에 분양가를 올리지 못하니까 좋은 자재를 안 쓰겠죠. 그래서 질적 수준이 제한됩니다. 질이 항상 틀렸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상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4번에서 일정 시한에 전매를 제한합니다. 대부분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는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몇 년 이상 팔지 마. 대부분 한 10년 정도 적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10년 있다 팔면 몇 배 벌잖아. 그래서 대부분 이 지역엔 투기 수요가 몰려들게 됩니다. 5번 주택법령상 끝에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이런 예외 규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 고층건물 이런 것들은 제한에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들은 공법 내용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도록 할게요. 분양가 상한제 문제가 또 나오죠? 자, 볼게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1번입니다.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는 더 커진다. 요거는 요거나 요거 같다 그랬죠? 여기 봅니다. 초과 수요는 탄력적일수록 커진다. 여기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틀렸죠? 보다 하나 틀렸죠? 왜 틀렸죠? 초과 공급이란 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3번 주택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높이나요? 분양가를 제한해도 수익이 높아질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공급이 증가된다 말이 안 되죠. 공급 감소입니다. 4번 장기적으로 민간의 신규주택 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신규 공급이 위축되니까 재고주택 가격이 상승하죠. 이렇게 요거죠? 재고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신규주택은 올리지 못하게 묶어놨잖아요. 그렇습니다. 5번 시장가격 이상이 아니고 시장가격보다 낮게 분양가를 지정해야 무주택자의 혜택이 돌아가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7번은 임대료 보조정책 요겁니다. 임대료 보조에 대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1번 정부가 저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보조금은 주택 재화 구입에만 사용하도록 하면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늘어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다른 재화의 소비량도 늘어납니다. 자, 제가 이걸 어떻게 예를 들었냐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요. 다시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가면 나 결혼 안 한다. 평생 자유로움으로 누리고 살고 싶어요. 나만 그런 생각 누리는 건 아니겠죠? 그때는 그냥 해야 되는 줄 알았잖아. 그죠? 나만 그런 건 아닐걸? 그냥 해야 되는 줄 알았잖아. 그냥 만나면 해야 되는 줄 알았어? 안 해도 되는 걸 몰랐어. 알았으면 계속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건데 몰랐었어 그때는. 그래서 지금 자녀들에게는 결혼을 강요를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시 살아가면 나는 안 하고 신나게 놀고 살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여름 되면 휴가를 넣는 거지. 한 달 동안. 휴가를 몰아서 확 요때 노는 거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강릉 같은 데 방을 구해가지고 한 달 동안 사는 거야. 서핑하고 노는 거지. 그러다 밤 되면 또 서핑하러 오는 그 아가씨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여름날에 추워. 같이 신나게 놀다가 또 내년 되면 또 다른 데 서핑하고 제주도 가가지고 그것도 썸씽 있지 않을까? 생각만 해도 기분 좋다. 여름날에 추워? 난 그렇게 살고 싶어. 죄송합니다. 나만 그런 건 아니겠죠? 생각 비슷하겠죠. 자, 여하튼 과거로 돌아가서 제가 결혼 전입니다. 결혼 전. 그래서 제가 집을 구했는데 저는 저소득층이에요. 그래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습니다. 이 보조금은 주택에만 쓰게 딱 못 박아놨어요. 그래도 자, 제가 옛날 이거 말할 때 제가 이때 예쁜 여자친구가 있다 그랬죠. 지금 말고
옛날에 있다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예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월급이 100만 원밖에 안 돼. 그런데 집세로 50만 원 나가. 그런데 생활비가 얼마죠? 50만 원이잖아. 50만 원 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해야 된다? 여자친구한테 사줄게? 없죠.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뭐만 사준다? 라면만. 2개 말고 1개, 1개에서 갈라 먹어. 깨끗하게 같이. 왜? 형편이 안 되니까. 그래도 이뻐. 생각만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왔습니다. 이 보조금은 집세와 딱 쓰게 만들어놨어. 그래도 집세 나갈 돈이 안 나가니까 내 소득 20만 원 넣은 느낌이죠. 내가 여기다가 라면 먹으면서 뭐 시킨다 그랬죠? 김밥 추가시킨다 그랬죠. 한 줄 갈라 먹습니다. 요런 거. 그래도 이뻐. 그러니까 보조금 받으니까 다른 재와 소비가 늘어나고 있죠? 다른 재와 소비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늘어나지 않는 틀에서 시험이 여러 차례 나온 거예요. 2번.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보여주면 단기적으로 시장 임대료는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락. 3번. 바우처 제도는 임대료 보조를 교환권으로 사용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간 임차인에게 보조금 지급하는 시보다 자유가 보장된다.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소비자에게 보조할 때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임대주택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자유가 보장됩니다. 이렇게. 5번. 임대료 보조는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되고 그 다음에 공급은 어떻게 되죠? 증가. 감소 들렸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라는 걸 가볍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계속 문제인데 38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38번 넘기셔가지고 이것도 주택정책에 관계되는 겁니다. 1번.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자, 이거 말하는 거죠.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발휘되지, 줄어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공급량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가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요것 때문에 설명하는 건데요.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자, 우리 임대료 규제를 했어요. 이제 요건 지우겠습니다. 임대료를 규제를 했어요. 임대료 규제하면은 이게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공급이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탄력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영향을 줬는데도 수요는 있는데 공급은 빨리 변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원룸을 지어서 공급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거?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해버리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원룸을 부숴볼까? 단기적으로 줄일 수가 없어요. 10년 동안 서서히 임대주택이 줄어가요. 왜? 만들어진 주택을 갑자기 없앨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정부가 이런 정책을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변하지 않아요. 즉 공급량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효과를 본다고.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서서히 투자가 위축이 되겠죠?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탄력적으로 변하면서 공급량이 줄어들어요.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효과가 발휘되지 못합니다. 아셨죠? 자, 임대료 규제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공급자가 이탈하면서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1번 다시 봅니다. 임대료 상승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단기적으로는 공급량이 비탄력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효과가 먹힌다고. 줄이지 못하는데 집은 그대로인데 집값은 떨어졌잖아. 효과 본다는 거죠. 물론 공급자의 피해로 혜택을 보는 거지만, 아시겠죠? 공급자들이 피를 보면서 혜택을 보는 거지만 여하튼 효과는 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공급량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발휘된다. 그러나 2번 규제하면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중간에 봅니다. 기존 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면서 제가 아까 주차 빌딩 짓는다 그랬죠.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줄어들잖아.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서 공급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3번 임대료 규제 시 임대료에 대한 공급이 자 단기는 뭐라 그랬죠? 비탄력, 장기는 탄력. 장기는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변하지를 못해요. 4번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도를 직접 보조해주면 자 이제는 이쪽으로 옵니다. 요거죠. 보조해주면 단기적으로는 임대료가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락한다. 요거 말하는 겁니다. 요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5번 후분양 제도가 나오는데 요거는 좀 이따 다룰 거지만 미리 간단하게 볼게요. 후분양 제도는 선분양 제도에 비해서 주택 공급을 감소시키는데 자 요거는 그냥 미리 한번 정리를 해버릴게요. 요게 요약집 어디 있느냐면 이게 우리 그 선분양 후분양에 관계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교재 82쪽 83쪽에 있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하도록 하죠. 자, 먼저 선분양 제도로 봅시다. 선분양 제도는 누구를 위한 거냐? 건설사를 위한 제도예요. 왜? 자, 선분양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택을 사려는 수요자가 있잖아요. 수요자가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내고 계속 중도금을 내죠. 수요자의 자금으로 건설사가 집을 짓죠. 그러면 건설사는 자금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자금 부담이 없어요. 그 다음에 건설하는 도중에 이미 이때 계약이 됐죠. 이때 이미 입주 그러니까 분양 계획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때 집을 짓는 도중에 3년 정도 지나서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져요. 그래도 이 건설회사는 분양될까 안 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 왜? 분양이 끝났어요.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 시장 위험이라 그래요. 시장 위험이 없어요. 자, 무슨 이야기냐? 지금 말하는 거는 이 건설사는 자금도 부담이 없고 시장 위험도 부담이 없어요. 그럼 건축하기가 수월하겠죠? 그럼 주택 공급이 많아져요? 작아져요? 많아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 선분양할 때는 대체적으로 주택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동 지역에 주택이 만약에 남아돌고 있다면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선분양이 원인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급을 낮출 이유가 없어요. 왜? 돈도 안 들고 위험도 없고 그 다음에 분양만 딱 해놓으면 지어도 돈이 되는데 왜 안 해 이걸? 그래 막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선분양을 손을 봐야 됩니다. 선분양 때문에 공급이 증가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수요자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계약을 요때는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집값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잖아. 분양할 때는 1,200만 원이다. 그런데 5년 4년 정도 5년 지나서 입주하려 보니까 홀 올랐어 300. 그렇죠.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한테는 좋은 거지만 교재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요걸 투기 수요다 안 좋게 말합니다. 우리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죠? 요게 있으니까 수요자 입맛도 딱 맞아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증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대부분 주택 공급이 증가되는 원인은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본 마음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건설사도 부담이 덜하고 우리도 시시착을 누리고 그러니까 이게 짝꿍 딱딱 돼서 공급이 증가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급 가인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의 경우 미국 같은 반대의 경우 후분양을 보도록 합시다. 후분양은 누구를 위한 제도냐라고 보면 후분양은 수요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후분양은 수요자에게 도움이 되는 즉 선분양은 건설사를 위한 제도라면 후분양은 수요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건설사가 자기의 자금으로 집을 완성을 합니다. 80% 완공이 돼야 분양할 수 있어요. 그럼 자기 땅에다가 열심히 돈을 부어서 완공하죠. 그런데 한 70% 완공했는데 헐 주택 경기가 안 좋아. 그럼 건설에서는 지어야 될까요? 지역을 떼부삽까? 고민되지 않을까요? 그걸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시장 위험이라고.
시장 비용도 지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설사는 건설을 신중해야 하게 되지 않을까? 돈을 가득 부어야 되고, 돈을 부어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분양이 될지 안 될지 몰라. 몇 년 후에. 그러면 지금 짓더라도 3년 4년 후에 분양되고 안 되고 다 생각해야 돼. 그럼 공급이 신축하니까 공급이 위축이 돼요. 즉 이때는 뭐냐?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건설사가 공급을 신중하게 건축한다니까? 그러니까 딱 요 동네는 요거 분양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건축을 못해. 중소건설회사가 작은 건설회사, 지방의 작은 건설회사가 지금까지 대규모 건설 못해. 왜? 돈이 없어서. 자금 부담이 많아. 그 다음에 하고 있는 도중에 분양 안 되면 어떡해? 불안해서 건축을 못해.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공급이 감소합니다. 투자자도 우리도 투기 수요가 없어요. 왜? 지금이 아니라 요때 완공되고 나서 이 집을 시세대로 사야 돼. 시세 차익이 없어. 투기 수요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시세대로 구입하다 보니까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공급이 감소하게 됩니다. 결론. 서문양 제도는 건설사를 위한 제도고요. 후분양은 수요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공급이 이때는 증가하고 이때는 감소하게 된다. 자, 5번 볼게요. 이제 문제. 요 내용들이 82쪽, 83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이제 문제를 봅니다. 5번. 주택 후분양 제도는 요거죠. 주택 후분양 제도는 서문양에 비해 공급을 감소시킨다. 요 말입니다. 공급을 감소시켜 주택에서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건설업자가 직접 조달하는 자금도 많아요. 자금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사업 부담도 증가된다. 이해하시겠죠? 이걸 외우려면 잘 안 해요. 지금 말한 걸 좀 적절하게 이해를 해놓으면, 물론 요약집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적절하게 이해해 놓으면 여러분 공부하기가 수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41번을 볼 건데요. 자, 41번은 뭐냐면은 공공주택 정책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이건 지우고 이쪽에 볼게요. 정부가 임대료를 보조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직접 져요. 그게 공공임대주택 정책이에요. 이론적인 배경은 충분히 나왔으니 보도록 하고, 이제 41번의 밑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자 참고해 봅니다. 밑에 참고를 볼게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2조의 밑줄, 공공임대주택 밑줄. 공공임대주택 종류가 8개가 있어요. 이거 이제 외워야 됩니다. 포인트를 보낼 테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1번 영구임대주택 밑줄. 영구임대주택 밑줄. 요거는 첫 번째 끝에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밑줄. 이게 포인트예요. 영구임대주택은 50년 또는 영구 임대 목적으로 정부에서 건축한 임대주택입니다. 아시겠죠? 그 대부분 영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집에 살고 임대료 내고 살면 되는 거라. 서울 같은 데 굉장히 저렴합니다. 아시죠? 굉장히 저렴해요. 두 번째, 국민임대주택 밑줄. 자, 두 번째 줄입니다. 30년 이상 밑줄. 내가 30년 이상 내가 임대목적으로 살 때 국민임대주택입니다. 좀 다르죠? 세 번째, 행복주택 밑줄. 이거는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줄 끝에 밑줄 긋습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 밑줄. 젊은 층이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행복주택입니다. 네 번째, 통합공공임대주택 밑줄. 요거는 뭐냐? 사회 통합을 위해서 저소득자, 취약계층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끝에 밑줄, 저소득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밑줄.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를 안정시켜서 우리의 사회를 통합을 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포인트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시험에 나오니까. 다섯 번째, 장기 전세주택 밑줄. 요거는 오른쪽에 전세 계약 방식입니다. 이거 전세 계약 방식, 그 LHS도 이거 많이 합니다. 내가 전세 계약을 하는데 전세 일부를 LH 지원해 주는 거야. 이런 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전세 계약 방식. 내가 자, 행복주택은 행복주택에 들어가야 혜택을 보는 거죠.
그죠? 위에 영구임대주택도 정부에서 지은 영구임대주택 들어가야 되는 거죠. 국민임대주택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통합도 정부에서 지금 위에 1, 2, 3, 4 정부에 지었어요. 근데 밑에는 장기전세주택이라는 건 뭐냐? 전세계약 방식으로 정부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임대가 아니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분양전환 공고임대주택 밑줄. 분양전환이라는 거는 이게 임대주택인데 뭐 10년 정도 지나면 이게 분양이 돼요. 그 세입자에게. 아시겠죠? 그런 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7번, 8번은 기존 주택이라는 단어 공동입니다.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 이거는 뭐냐면은 정부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서 우리에게 임대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기존 주택, 전세주택은 정부가 기존 주택을 빌려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빌려주는 거예요. 전세로. 아시겠죠? 이런 것, 이 8가지랑을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41번 작년 문제죠? 정답은 4번입니다. 이런 거 없다. 바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38쪽에 42번입니다. 자, 1번 볼게요. 이거 활용하셔야 됩니다. 1번. 포인트는 뭐냐? 두 번째 줄에 50년 또는 영구돼 있죠. 그러면 1번은 국민임대가 아니고 영구임대죠. 2번. 두 번째 줄은 뭡니다. 30년 이상 장기간 돼 있죠. 뭐죠? 국민임대죠. 1번, 2번은 바뀌었습니다. 3번. 끝에 보시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젊은 층이죠. 뭡니까? 행복주택이죠. 5번 봅니다. 5번은 끝에 전세계약 방식이죠. 뭡니까? 장기전세주택이죠. 3번, 5번은 바뀌었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거 밑에 차고에 이거 외워놔야 됩니다. 아셨죠? 정답은 4번입니다. 이것도 좀 나오니까 여러분 익혀 놓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거 정리해 놓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43번을 보도록 할게요. 43번에 틀린 것은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1번, 선문양 제도는 초기 건설 자금의 대부분을 주택 구매자로부터 조달하므로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주택 구매자가 부담한다. 요거는 수요자가 자금 이자를 부담한다. 준공정 분양대금 유입으로 사업자의 초기 부담이 완화된다. 사업자 건설사의 자금 부담이 완화된다. 이해하시겠죠? 2번. 선분양 제도는 후분양에 대해 꼭 주택 공급을 감소시키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2번은 후분양에 관한 겁니다. 후분양 제도는 공급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건설회사의 자금도 더 많음으로써 사업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사업 위험이 증가되는 건설사의 위험 부담이 증가되는 건 후분양.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 알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3번. 후분양 제도는 주택을 일정 절차에 따라 건설하고 분양하는 방식으로 건설사가 건설 자금을 직접 조달하므로 이자도 건설사가 부담한다. 이거죠? 자금을 건설사가 부담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3번. 선분양 제도는 분양권 전매를 통한 가수요 창출하여 부동산 시장을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자, 선분양은 투기 수요가 나타난다. 가수 이 말이에요. 5번. 소비자 측면에서 후분양 제도가 부실 시공, 분주자에 대처할 수 있다. 후분양은 소비자를 위한 거예요. 부실 시공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책과 관계되는 주택정책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좋아졌네. 좀 쉬었다가 뒤에 조세로 넘어가도록 하죠. 마지막에 기출문제 좀 있어야 되면 한 10분 정도, 5분 정도 기출문제 다뤄야 되니까 기출문제 같이 보시고 좀 쉬었다 보도록 하죠.